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 1위 아스날, 2위 맨시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3위가 아스톤빌라. 네. 와, 이제 강팀이 된 건가요? 그리고 4위가 첼시입니다. 5위는 에제를 팔고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차지했고 6위가 맨유, 7위가 리버풀입니다. 맨유가 6위인 건 상상 이상이라서 놀랍고 리버풀 7위는 상상 이하라서 놀라운데요. 토트넘의 이름은 상위 10개 팀 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하의 등수인 11위거든요. 아무래도 거의 팀이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직전 시즌과 비교가 되는 게 당연하죠. BBC에서도 직접 엔지 감독 때의 초반 성적과 프랭크 감독 체제의 초반 성적을 비교했는데 지금 프랭크 감독의 성적이 훨씬 심각합니다. BBC 분석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 및 수비 통계를 살펴보면 프랭크 감독에게 좋은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부런던을 떠나야 했던 엔지 감독과 성적을 비교해보면 특히 공격력 면에서 많이 뒤처진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토트넘이 16경기에서 기록한 유효슈팅이 52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엔지 감독이 팀을 이끌던 두 시즌 초반에 기록한 유효슈팅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쿠두스, 시몬스, 콜로무아니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강화했음에도 유효슈팅 개수가 리그 꼴찌에서 4위 수준이다. 와, 정말 이렇게 보니까 확 차이가 나는데요. 그나마 하나 높은 수치가 있다면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값이 플러스 9.8로 예상보다 10골 가까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BBC에 따르면 이 역시 좋은 게 아닙니다. 워낙 토트넘이 경기 중 기대 득점값이 낮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고 또 이런 수치는 앞으로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비는 엔지 감독 때보다 좋아졌을까요? 네. 프랭크 감독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수비진들의 기록을 보면서 안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 감독의 체제에서 팀이 퇴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점과 유효슈팅 허용 횟수를 보면 프랭크 감독은 엔지 감독의 두 시즌의 중간값을 기록했다. 무실점 경기는 5번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실점으로 이어진 실책은 프랭크 감독이 1위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감독에게만 물을 순 없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 부문에서 울버햄튼에 이어서 리그 최하위다. 이는 감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네. 종합해보면 수비적으로는 엔지 감독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격은 매우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수비는 비슷한 정도란 뜻이니까 전반적으로 완전 마이너스가 된 거 맞잖아요. 네. 물론 프랭크 감독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원래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었던 쿨루셉스키, 메디슨, 솔랑케가 다 죄다 지금 부상이고 무엇보다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손흥민이 떠나서 사실상 반쪽짜리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BBC가 지적한 것처럼 손흥민을 보내고 데려온 공격수들이 전부 다 돈값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 후 완전 이적을 시킨 텔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번호를 물려받은 시몬스, PSG에서 임대한 콜로무아니 등등 신입생들의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게다가 손흥민이 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 먹을 줄 알던 브레넌 존슨도 손흥민이 없으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확실히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들을 다 유인했기에 반대쪽에 있던 존슨이 수혜를 받은 게 맞네요. 네. 이제는 아예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존슨을 팔아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도 유로파리그 결승전 때 골을 넣은 선수를 반년 만에 바로 다른 팀에 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토트넘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토트넘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최악이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BBC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을 당장 자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BBC의 수석 기자인 사미 목벨의 기사를 보면 프랭크 감독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주말 노팅엄전에서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프랭크 감독의 미래는 노팅엄전 0대3 완패 이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런 패배가 올 시즌의 처음은 아니지만 이는 분명히 토트넘 팬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진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징후는 없다. 참고로 토트넘은 노팅엄전 패배 직전까지는 3경기 무패 행진 중이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팀이 개선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일요일 패배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라면서 노팅엄전 충격 패배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이 뭔가 압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철밥통인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 프랭크 감독에 대해 지지가 전폭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난 11월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면서 8경기 중에 단 1승에 그치는 불안한 부진을 이어가자 당시 BBC에서는 토트넘 내부에서 프랭크 감독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또 시즌 전반기에 일부 토트넘 팬들이 프랭크 감독을 향해 보여준 노골적인 야유 또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불쾌한 양상이다. 만약 프랭크 감독이 지난 일요일의 패배와 같은 날들을 반복한다면 그를 향한 인내심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노팅엄전 바로 다음 일정이 홈에서 리버풀과 붙는 일정입니다. 앞서 잠시 나왔듯이 리버풀도 지금 리그 7위로 맨시티, 아스날과 함께 리그 우승을 다투던 그때의 초강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살라의 폼이 완전 떨어졌고 심지어는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팀에서 떠나 이집트 대표팀에 합류해 있을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리 리버풀이 추락했다고 해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나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토트넘 내부에서도 리버풀과의 홈경기 때 패배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고별 행사 날짜를 리버풀전이 아니라 프라하전으로 잡았잖아요. 만약에 리버풀전을 승리한다는 자신이 있으면 손흥민이 프라하전보다는 리버풀전 때에 오는 게 더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살라와 손흥민이 비교되면서 손흥민이 훨씬 더 완벽한 레전드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고, 또 손흥민이 온 날에 강팀인 리버풀을 이기면 여러모로 훨씬 분위기도 좋아졌겠죠. 그러나 손흥민이 와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나마 승률이 더 높은 프라전을 골라서 손흥민을 부른 거 아닌가 합니다. 손님 모셔놓고 지면 대참사가 나니까요. 결국 문제는 부상자들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또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새로운 영입으로 얼마나 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지금 보면 엔지 감독과 프랭크 감독이 전술적 차이 때문에 성격 차가 난다는 분석이 BBC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손흥민의 유무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스탯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필드 밖에서부터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그 성실함과 프로다움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리더십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훨씬 더 큰 선수죠. 손흥민이 없으니까 당연히 토트넘의 공격력에 큰 구멍이 나는 건 모두가 예상했지만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 선수단의 기강이 무너지고 선수들이 감독에게 대놓고 반항하는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최근에 스펜스가 교체 지시 불만을 가지고 유니폼을 집어 던졌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스펜스가 손흥민이 있을 때는 얌전하더니 없으니까 눈치도 안 보고 지금 막 나갑니다. 그래도 토트넘의 레전드가 손흥민인 만큼 어느 정도 위상을 유지해야 손흥민의 업적들도 앞으로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너먼트 단계 정도까지는 좀 진출해 주고 또 리그에서도 유로파 리그 정도는 좀 낫이 나가야 손흥민이 더 뿌듯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할 텐데요.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